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비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에 대한 기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1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MPL입니다. 황 전문가님,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을 재미난 얘기도 또 있으시다고. 네네. 네. 오늘은 NPL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사항을 체크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기를 네. MPL로 사기를 쳐먹으면 아, 네네. 네, 이렇게 쳐먹을 수 있다. 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네. 근데 알고는 가야 되잖아요. 네, 알고는 가야 네, 되죠. 그래야지 이 시청자분들이 네, MPL 투자를 했을 때 그렇죠. 아, 얘네가 요런 수법을 쓰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이게 그렇죠. 사기구나. 네, 사기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라이트하면서 가볍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꾸며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네,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네. 그 위험 요소를 판단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자, NPL의 위험 요소. 위험 요소보다는 저는 이제 체크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뜻은 해결을 네.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일정 부분 해결을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위험 될 것 같아요. 요소지만 네, 체크사항 정도로 그렇죠. 간주해도 된다. 네, 잘 확인을 해서 이게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 확인이 잘못인지를 그렇죠. 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 체크사항만 잘 파악만 돼도 네, 이 위험 요소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 네,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전반적인 우리가 체크할 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좀 판단해 볼게요. 물권과 이 채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물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권. 물권. 물건이 아니고 물권. 물건이 아니고 물권. 예, 물권이죠. 네, 물권. 물권이죠. 네. 물권은 뭐냐면 좀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용어대로 설명드리면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네.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하고 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좀 기록해 보면 특정한 부동산을 내가 지배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소유권. 예. 소유권을 이제 대표적으로 물권이라고 하고요. 몇 가지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물권의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상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내 권리를 침범할 수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소유권이라고 예.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건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해서 그렇죠? 내가 사용을 해서 네.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내가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혹시 제가 어떤 상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임차인도 어떤 권리가 있겠죠. 네.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임차인은? 사용과 수익. 그렇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임차인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차인은 이 또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익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익 네.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고,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전세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예, 전세권도 물권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당권. 저당권도 물권입니다. 저당권이라는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채권을 사오는 근저당권, 채권도 예. 요게 속하는 물권에 거겠죠. 예. 들어가죠. 네. 또한 근저당권. 우리는 이제 근저당권에 또한 이제 질권이 설정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이 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네네. 이해하시겠죠? 네.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전문가님 채권이 뭘까요? 돈 받을 권리. 예, 돈 받을 권리죠. 네. 쉽게 얘기하면 채권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정인한테 뭔가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네, 근데 네. 이게 좀 범위를 넓혀보면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전문가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네. 채권 채무가 설립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드려야죠. 예, 네.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A와 B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A와 B가 있단 말이에요. A가 아파트를 팔아요, B한테. 네. 예, 팔아요. 이분은 매도자고 이분은 매수자예요. 네. 이분은 이분한테 돈을
줄 권리가 있죠. 네네. 그렇죠? B는 A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죠. 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바로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물건을 봤을 때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임차인들도 집주인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죠. 나중에 맞습니다. 나갈 때. 예, 보증금을 받아야 그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바로 채권에 속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물건과 채권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세요. 네네네. 그럼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물건에 대한 관계와 채권에 대한 관계만 잘 이해해도 NPL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 확인 사항에 대해서 뭐 선순위라든지 등기되지 않은 권리, 혹시라도 예상 낙찰가가 떨어질 때, 그다음에 담보물 하자 발생, 요 네 가지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1순위 채권을 사올 때는 항상 이 선순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또 1순위 아니면 취급 안 하잖아요. 1순위 아니면 살 필요가 없죠. 네. 예, 가장 1순위를 사야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년도 3월 1일 날 1순위 채권을 사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네. 채권 금액은 10억짜리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네. 아까 제가 물건과 채권을 설명할 때 물건과 채권이 있으면 배당을 어디 먼저 해줄까요? 물건이 먼저 해주는 겁니다. 네네. 물건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네네.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일단은 평등주의. 물건을 먼저 배당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채권자들끼리 공평하게 N분에서 나눠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우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채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저당권은 물건에 해당된다. 그렇죠. 예. 네. 정확히 이해하시네요. 네. 그래서 물건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당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보다 1순위인데 먼저 받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첫째로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네.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집행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비용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임차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임차인들이 먼저 받아가요. 소액 근데, 임차인이죠. 예,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는데 이거 좀 얘기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아까 임차인들은 아까 제가 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먼저 받아갈까요? 이분들은 왜 먼저 받아가냐면 그 국가에서 특별법으로요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고액이면 해당이 안 되죠.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중에는 집행부에 먼저 빠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요 임차인들 혹시라도 다세대라든지 큰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임차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네. 그다음 혹시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의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부분까지도 세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 체크할 사항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 10억입니다. 제3자가 10억을 낙찰을 받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임차인 나갈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가정합시다. 7억이에요. 많이 나가죠. 네. 7억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배당이 되냐면 소액 임차인들의 배당은 낙찰 금액의 2분의 1 안에서 배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 5억 안에서. 5억 안에서 배당이 되게 있어요. 10억 낙찰 받았는데 7억을 다 주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들 배당할 때도 낙찰 금액의 2분의 1 안에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좀 네네. 공평하게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안에서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세금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당해세도 세금이나? 있죠. 예. 네. 그다음 권리로는 바로 당해세. 보통 재산세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네네. 그 재산세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선순위에 해당되는 거죠.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뭐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는 1순위이긴 하지만 1순위보다 우선하는 게 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렇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네네네. 파악을 해봤을 때 그보다 좀 많은 그 우선 권리가 많을 수도 많았으면 있죠. 네. 그는 하지 말아야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죠. 네, 그냥 안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하지만 이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한 현장에 가서도 그쪽 주변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2번 보시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전문가님은?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세요? 예. 네.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물건과 채권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들인데요. 네네네. 등기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 네, 이게 왜 안 적히냐? 네. 네, 유치권이 있습니다. 이 유치권도 사실은 물권입니다. 물권. 네. 물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치권도 공사했는데 대금 못 받아갖고 네, 유치권 걸고. 우리가 가끔 어떤 공사 현장 보면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가끔 보신 적 있으실 네, 거예요. 이렇게 현수 막 걸어놓고 하잖아요. 막 걸어놓잖아요. 근데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가끔가다 이제 가짜 유치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치권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을 분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라든지 채권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치권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이 유치권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금액들에 정확하게 다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아우터라인 해가지고 뭐 10억, 20억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하게 네. 소명이 돼야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보면 세 번째로 예상 날짜가 하회라고 적혀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 날짜가를 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유찰이 계속돼서 유찰이 계속되면 어떡할까요? 낙찰을 못 받으면 이거 무조건 손해 아니냐. 유찰이 계속돼요. 막 1차부터 4차까지 계속돼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눈 뜨고 봐야 되나요? 무슨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어 입찰을 들어갑니다. 이 방어 입찰을 들어가는 이제 근거는 우리가 채권을 매입한 금액 대비 플러스 투자자의 투자 금액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방어 입찰을 들어가게 되죠. 채권자가 방어 입찰을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계 채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충분히 배당으로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의 하자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유치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치권이 이제 가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치권이 사실은 무작정 이렇게 접수를 해요. 유치권이 아닌데 우편으로 네네. 접수하거든. 그러면 법원은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들어와 봤을 때 유치권이 많이 달려있으면 사실 접근을 안 하잖아요. 유찰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어떤 건축주가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유치권이 이게 본인이 감당 못해서 이 물건 아까운데 가져오고 싶으니까 막 유치권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낙찰을 방해하기 위해서, 네,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못됐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법적으로 현행법적으로 경매 방해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 방해죄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 사항으로 되고. 해서 충분하게 뭐 예를 방어 처리 들어서 가능하다. 건물에 그러니까 물건지를 고의 파손하거나 네. 고의로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그것도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다 수가 법적 있는 처벌을 거죠. 예,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게 이제 뭐 쉽지는 않겠네요. 뭐 이런 마지막 4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네,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 절차를 거치면 특별하게 하자 있는 물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위험 요소를 체크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육안으로도 확인하든 서류상으로 확인하든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전략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지금 알아봤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는 항상 이 사기를 네. 조심해야 되잖아.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 NPL도 사기를 많이 쳐먹는 나쁜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를 한번 네. 알아보자고. 예. 사기를 쳐먹으면 이렇게 쳐먹을 수 있다. 한 가지 제가 사례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NPL 사례도 종종 뜨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이런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알면 사기를 안 당한다. 예, 의심하시면 돼요. 네네네. 항상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요. 시세가 한 29억짜리를 네네. 이렇게 안 될까? 29억짜리를 15억 원에 샀습니다. 네네.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15억 원에 산 거예요. 근데 29억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죠. 해준 거죠. 네네. 근데 어떤 B라는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면 2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15억 채권을 살 때 대출을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 2억만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회사가요, 바로 팔아버렸어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네네. 16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저당 건을 사왔다가 그렇죠. 2억 원을 투자를 받고 사와서 네. 그 투자한 2억 원 투자한 사람한테 16억에 대려 팔아버린 거예요. 되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1억을 더 낸 거네요. 더 빚을. 낸 거죠. 네. 그러면 A라는 회사는 단기간 내 1억을 벌은 거고 네네. 투자자는 왜 이걸 샀을까요? 회사에서 이거 좋으니까 사가지고 이 투자자가 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라는 회사가 이분한테 투자를 받고 자 투자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대출해준 13억 금융기관이 1순위로 질권 설정이 되겠죠. 네네네. 설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순위로 이 투자회사가 이 B라는 고객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설정을 해준 거예요. 2억을 또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3순위로 물러나겠죠. 그렇죠. 물러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먼저 투자했는데 당연히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물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을 들어오려고 하면 27억 원의 낙찰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13억 대출 받았으니까 나머지 14억은 내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치. 전혀 오산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분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냥 한 푼도 못 돌려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면 항상 NPL에 투자할 때는 항상 질권 설정이 돼야 됩니다. 어디 다음으로? 금융기관 밑으로. 질권 대출해준 금융기관 밑으로 설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권 설정이 가장 근데 중요합니다. 혹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여담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네. 이 NPL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권에 대한 채권 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 배당을 받을 때 입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배당을 그걸 받을 듣고 때, 싶었어. 예, 네. 배당을 받을 때 배당일에 딱 가잖아요. 네. 배당일에 가면 이제 판사님이 나오세요. 네. 사건번호 막 불러주고 판사님 나오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분 계세요라고 하면 이의 있습니다라고 제기를 할 수 있겠죠. B분 같은 경우 억울하니까 저 네. 이의 제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원인 관계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네. 이게 명확하다고 하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런- 이의 제기를 하면은 네. 지금 이 사례를 빌렸을 때 B 씨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12억 원의 질권 설정이 다른 사람이 훅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근데 근저당은 4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나는 그 돈을 받은 게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입증을 하면 네. 그 12억 원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소를 통해서 네.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명확하고 정당하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줘서 이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소요 네. 시간이 또 오래 걸릴까요? 보통 일주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네. 그 절차 과정이 뭐 한 달 될 수 있고 2달 될 수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긴 되면은. 하지만 네. 어쨌든 다 이자까지 다 다시 청구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만 네네.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사전에 반드시 내가 질권 설정이 되는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군요. 네. 자, NPL로 사기를 쳐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이러면 이제 이 나쁜 사례도 이제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이제 좋은 사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낙찰 사례까지 한번 쭉 이어가면 좋겠네요. 예, 낙찰 사례하고 최근에 이제 경매 투자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부산 낭민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채권 최고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네네. 자,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정확하게 1년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배당을 이분이 한 3,300만 원짜리를 받으셨어요. 이분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 뭐 공기업 실제 이제 뭐 상담이 진행됐던 내용이었고 네. 공기업에 근무 중이신 이제 40대 여성분이 네네. 이제 문의를 주셨던 거고 네네. NPL을 많이 의심했던 분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많이 사실 이분은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원래 네네. 이분이요,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경매에 많이 관심을 갖다가 우리 방송을 보고 이 물건에 실제 투자하신 분인데요. 이 물건은 10층짜리 건물이고 여기 임차인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임차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배당을 잘 받으셨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인데 3,300 정도를 받아갔다면 20%가 네. 조금 넘는. 그렇죠. 20%가 좀 넘는 수익률이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연 20% 수익률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죠. 높은 수익률이죠. 네네. 네네.
뭐 어쨌든 이거는 정리가 일단 한번 됐던 거였고 네. 실제로 이제 뭐 낙찰된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찰된 사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신봉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참고로 이 물건은 이제 4개 호실이 나왔습니다. 4개 호실. 예. 202호부터 402호까지 4개 호실이 나왔던 물건인데요. 이 4개에 대한 총 감정 금액은 7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채권의 채권 최고액은 5억 9,200 정도가 되고요. 네. 낙찰 금액은 4억 8,600 정도가 낙찰이 됐습니다. 네네. 자, 이분은요, 한 9,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1150. 공간이요, 이 공간, 지도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 건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여기에요, 정확하게. 요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 이 주변에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임차가 상당히 잘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주가 사실은 요 건물, 이 옆에 건물을 다 건축을 했는데 이쪽 부분에서 대출을 못 갚으니 우리가 채권을 사왔는데 임차 현안도 좋고 임차가 잘 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일단은 이제 배당 수익률은 사실은 15%인데 좀 더 나왔어요. 한 18% 정도 나왔는데 좀 보수로 제가 체크를 한 거고. 그러면은 자, 또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채권 최고액을 5억 9,200짜리를 사오는데 뭐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채권 최고액은 130%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누기 1.4하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4억 5천 정도가 되겠네요. 4억 5천에서 그렇죠. 5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일 텐데 네. 실제 투자 금액이 9,100만 원만 투자하면은 5억 9천 행사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사 이거? 방송을 이제 몇 회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첫 회 보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야, 채권이 최소한 5억 9천을 예, 채권이 최소한 4억 5천짜리인데 어떻게 9,100만 원 주고 사고 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채권을 살 때는 4억짜리를 하더라도 4억을 다 주고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약 금액 한 15% 정도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이용해서 이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질권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금이 한 15% 정도를 내고요. 나머지 85%를 질권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자, 이 대출 금리가 보통 한 6.5% 정도 하거든요. 네. 자, 이 대출 금리가 6.5%고요. 우리가 연체 이자가 20%면 이게 20%고 13.5%가 남는 13.5%가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3.5%의 이자 수익이 바로 이제 배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다. 그럼 어쨌든 쉽죠? 뭐 NPL 같은 경우는 뭐 캐리 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네. 이자 놀이를 하는 개념이기 이자 때문에 수익. 예,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역시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념이 예.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비슷한 게 많네요. 네, 비슷한 게 많죠. 네네. 예, 캐리뿐만 아니라 NPL도 구조 자체가 비슷한 거죠. 어차피 이자 수익을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낙찰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겁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 NPL로 어떻게 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아 나는 이렇게 안전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명쾌한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는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고민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보다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